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이다.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실적이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사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거라 보고요. 그게 11.9조예요. 1차 물량이. 2차는 더 큰 물량이 더 긴 기간에 성장이 계속 뭐 10%, 20%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요즘 뜨는 테마죠. 태조이방원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태조이방원에서 방을 맡고 있는 방위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동헌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산하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테마 종목이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잖아요. 뭐 북한이 뭐 미사일을 쐈다든지 핵실험을 했다든지 하면은 반짝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성장을 못하고 테마성으로만 움직여왔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국내 방산업의 역사는 긴데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부터 본격적인 국산화하고 2010년대부터 수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2010년대부터 주식시장에 대형 방산업체들이 상장을 했는데, 원래 방산업은 되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비즈니스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준 거죠. 이게 미국 뭐 다른 국가의 방산 업체들을 보면은 수출도 있고 방산의 이제 비즈니스의 매출 비중도 높은데,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기간도 짧았고 매출 비중도 방산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도 내수에 그쳤다 보니까 정권의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대북 상황들의 영향에 대해서 주가 변동이 더 컸죠.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가장 큰 고객은 국방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뭐 인력들의 장병들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유류비 같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력 운영비가 65% 정도 되고, 한 35% 정도 되는 대략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방위력 개선비라고 해서 이제 물자를 개발하고 수입하거나 아니면 도입하는 비용이에요. 그 중에서 한 10조 정도는 수입을 하고요. 10조 정도가 이제 국내 방산업체들한테 뿌려지게 되는데, 이게 주로 매출이었기 때문에 방사청이 제일 큰 고객인 거죠. 그러면 사실 그럼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체들의 이제 매출 구조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나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서 연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은 국방 예산은 계속 올라요. 그게 국내 이제 GDP 성장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국내는 휴전 상황이잖아요. 그 특수성까지 반영이 되니까 전체 예산에서 한 7%에서 10% 정도가 국방 예산으로 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줄지 않아요. 다만 이 성장이 큰 성장이 나오긴 어려운 거죠. 예산이 증가하는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내수 같은 산업이었고, 마진도 거기에 따라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방산업체들 주목받는 양상을 보면 그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여져요. 그 이전에는 대북 이슈에 따라서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뭐 동유럽 쪽에서는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도 있었고, 그러면서 예전보다는 좀 강하게 모멘텀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예전처럼 반짝 테마에 그칠 거냐, 앞으로도 계속될 거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수출인데요. 수출이 2010년대부터 수출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수출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국가가 수입을 결정할 때는 국내에서 뭐 생산하는 거에 대한 밸런스도 고려를 하게 될 테고, 아니면 기존에 수입하던 국가도 있을 테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가 구조가 짜여져 있고, 장기적인 계획들도 다 짜여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 진입해야 되니까, 통상 한 국가의 수출을 이뤄내려고 하면 한 10년 정도의 준비나 진입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각 국가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원래는 기존에 짜여져 있던 정찰 위주의 군을 유지하는 수준의 국방력 개선이었다고 하면,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실전적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서 해외 무기 수입 시장에서 기존의 형태가 약간 균열이 생긴 거죠. 그 틈에 한국이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이랑 양상이 바뀌었고, 이거는
앞으로 그 신냉전 이라고 얘기할 만큼 새로운 뭐 자국 우선주의나 동맹국 우선주의 같은 것들이 대두가 되면서 블록화되는 분위기로 가요. 이 기조는 상당히 오래 기간 지속될 것 같고 이게 단순 테마가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실적이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한 국제 정세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각국의 국방 수요를 높일 만큼 되게 좀 엄청난 변화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전면전이 유럽에서는 없었어요. 냉전이 끝난 이유는 다들 군비 감축하는 분위기였고 유럽도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전환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각국의 예산도 있을 테고 노후화된 무기 체계를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에서의 수요는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로 이어지려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전제가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이제 국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제품들을 볼 때 일단 우리나라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의 전투기 F-35나 아니면 공중 급유기 이런 거는 당연히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 밑단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최대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국내 업체들이 하는 거는 각각의 주력 제품들이 할 수 있는 최고 레벨인데 무기 시장에서는 미들급 무기예요. 기술적으로. 네. 이제 업체별로 보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훈련기랑 경공격기를 해요. 경은 가볍다는 얘기니까 이게 공격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완전한 전투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훈련기 시장에서는 고스펙이에요. 마 1.5로 날아다니는데 이게 거의 훈련기 중에서는 제일 빨라요. 그리고 그거를 개조로 해서 경공격기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나름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주 더 고스펙, 완전한 전투기를 사지 않는 이상은 적정한 가격에 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상 무기를 하는데 K9 자주포나 장갑차 그리고 유도무기 발사대 이런 것들을 해요. 거기에서 K9 자주포는 명품 무기라고 이미 많은 국가에 수출이 됐고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수출에서는 1등이에요. 현대로템은 K2 전차 탱크를 하고 있는데 이 무기도 이제 완제품 수출이 시작이 되는데 경쟁하는 무기군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이 엄청 뛰어나요. 그리고 LIG 넥스원은 유도 무기라고 해서 쏘면은 날아가서 이제 적군을 맞추는 무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방어 체계도 되는데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날아오는 적기 같은 것들을 이제 맞출 수 있는 이런 유도 무기 체계를 주로 하게 되고요. 하나 시스템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 체계라든지 사격 통제라든지 레이더 같은 걸 해요. 그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냉전이 끝난 이후에 다른 국가들은 다들 군비를 감축하면서 방산에 대한 투자들을 긴장감 고조시키니까 줄여왔던 거예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북한 대치 상황이 긴장 분위기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던 거고 국내에 단기간에 이제 고도 성장을 이뤄내면서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나라 모병제 상황에서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죠. 이게 해외 상황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무기 체계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고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를 찾다 보니까 생산 수준이라든지 무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를 따라올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보적인 상황이 됐고 기술적으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닌데 그거를 단기간에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방산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 2007년, 8년 이때 이제 한창 조선업 붐이 일었을 때 우리나라 이제 조선 산업의 이제 호황을 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약간 그런 정도로 기대해봐도 되나요? 혹시? 네, 그렇게 봐도 되고요. 네. 그거랑 차이를 보게 되면은 사이클이 조금 달라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때 공급이 같이 늘어나요.
당연히 뭐 경제라는 게 수요 공급이 따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방사는 그 공급이 쉽게 못 늘어나요. 지금 한국이 무기를 잘 파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무기를 만들어서 쫓아가자 했을 때 최소 5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조선도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그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제 다시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 뭐 이런 상황을 거쳤는데 방사는 공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거라 보고요. 그럼 이번에 폴란드에서 한 11조 원 규모 수주를 한 것도 뭐 물론 세 개사를 합쳐서 이제 그 정도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몇 년간에 나눠서 이제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요. 대략 지금 봤을 때는 2025년, 2025에서 26년 정도인데 그게 11.9조예요. 1차 물량이. 네네. 12조 정도라고 하면 4년 납기에 한 3조 정도씩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 5개 회사의 네네. 합산 매출액이 연간으로 한 15조에서 16조 정도 되니까 거기서 한 3조 정도가 추가가 된다. 한 20% 정도가 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물량도 계약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조가 1차고 네. 2차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네. 2차는 더 큰 물량이 더 긴 기간에 정해질 텐데 이 물량도 있고 다른 국가들의 물량도 붙을 테니까 성장이 계속 뭐 10%, 20%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폴란드 외에 또 이런 공비 증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뭐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국가나 지역이라면 그 유럽 지역은 다 증강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뭐 체코도 그렇고 리투아니아, 그 에스토니아, 그 주변 지역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고요. 정치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은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민생을 돌보는 게 그런 거였고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에서 군 전력을 증강시키는 게 정치적 지지를 얻는 거죠. 중동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수요들이 계속 증가하는 모양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자국 우선주의 또는 동맹국 우선주의가 대두돼요. 어쨌든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가까운 곳끼리 뭉쳐서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냥 그 무리에 대한 수요들이 또 있어요. 나토면 나토군에 대한 수요들, 그 우방국의 수요들. 근데 우리나라의 장점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이에요.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이런 블록화가 됐을 때 중동 지역을 이스라엘에 수출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돼 있고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넓다는 것도 강점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군비 경쟁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은 그 경쟁의 초입 정도? 그 정도로 보면 되나요? 네, 이거는 상당 기간 갈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으니까 체감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수주를 많이 하는 한국이 우위를 점하면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은 좀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예상되는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시는지. 지금 현재는 폴란드 수주가 갖는 의미가 실적 반영이 빨라요. 지금은 당장 올해 4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될 분위기예요. 내년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테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 줄어갈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가 내년 매출에 폴란드가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장기 수주에 대한 기대들도 계속 반영될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은 지금 주가 변동이 컸기 때문에 명확하게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비싸요. 왜냐하면 그 항공기를 만든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기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진입도 어렵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장기에 대한 걸 반영하니까 그 주가 변동도 크고요. 지상무기는 상대적으로 만들기가 조금 더 나아요. 기술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상대적으로 매출 인식이 빠를 테고 그 밸류에이션 수준이 그래도 적정하게 보이는 수준이고요. LIG 넥스원은 상대적으로 좀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흐름이에요. 이거는 이미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익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니까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목표 시가총액 지금 현재가 한 16조 정도 되는데 5개 합쳐서 16조. 네네네. 24조 정도가 현재 타겟 프라이싱 목표 주가예요. 그래서 성장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다 수혜를 받을 것 같고 그 중에 약간 편차했지만 다 같이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애를 하나 꼽자면 지금 현재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에어로스페이스, 네. 네, 이전에는 LRG 넥스원을 선호주로 받고 지금 현재도 넥스원도 좋다 보는데 다 같이 좋아지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 그룹에서 네네. 지배 구조를 바꾸고 있어요. 그 지배 구조가 방산에 대한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표현하는데 성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장에서 좀 유출을 했던 게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사업, 방산 사업을 분리해서 이제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통인수를 하게 되어서 민수 사업인 조선 사업을 같이 갖고 오는 거가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이 구조 자체가 민수 관련해서도 하나그룹의 에너지 관련된 방향성, 친환경 그 에너지 사업에서 그 밸류체인의 한 축을 이룰 거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하나그룹에서 또 다른 지배구조 재편이 있지 않을까. 그럼 또 다른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면 이 대우조선해양의 방산 부문과 민수 부문을 물적 분할을 해서 다시 또 계열사로 나누는 그런 작업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단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장기적으로는 뭐 또 다른 성장에 대한 기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조 원 조달이 필요한데 지금 지배구조 재편에서 파워 시스템 정밀기계 팔고 테크윈도 매각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대우조선해양의 지금 사업 구조 자체가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러시아 수주 장고라든지 드레이십 이슈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요거는 이제 중장기 성장에 이제 초입에 있는 상황이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그룹에서 이제 베팅을 했고 그 베팅한 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승패가 이제 확인이 될 거다. 주가가 한 차례 크게 반영을 했고요. 아직 남아있는 그 호주 이벤트도 많습니다. 아마 이번 달 다음 달에 호주 레드백 사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반영이 될 것 같고요. 폴란드 2차 수주도 반영이 될 것 같고 4분기부터는 폴란드 1차 수주 분량이 매출 인식되기 시작할 텐데 이 부분도 되게 긍정적입니다. 아직 남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주 중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이 하나그룹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고 하면 중장기 관점의 투자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선도 같이 커버하시잖아요. 네. 조선하고 방산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낫나요? 저는 둘 다 좋아하고 둘 다 좋게 보는데 조선은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 사이클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는 거고요. 방산은 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지 예전에 본 적이 없는 주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겁을 내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더 편하죠. 이게 내수가 수출로 전향됐고 지금 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게 단계 꺼질 게 아니라고 하면 계속 갈 거니까 저는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계속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전 세계 그 국방비 시장이 대략 2,000조 정도가 되는데요. 2,000조 원? 네, 그렇죠. 2,000조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국이 60조 원이고 방산업체들의 매출이 한 15조 원이에요. 30조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2배 이상 성장하는. 60조 원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 상황들을 지켜볼 때 현재만 놓고 생각을 하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수출 경쟁력이 있는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이동헌 연구원님 모시고 방위산업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